한 달 동안 이 전략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핵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 조선이죠.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차례 대회전을 했습니다. 이 4개국 정상이 합종 연행하는 이러한 외교 안보 무대에 섰지만 시진핑 주석이 단연 지휘자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파병으로 탄생시킨 이 조중로 연대를 이 시진핑이 더욱 확대 강화시켰고 푸틴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습니다. 시진핑은 순회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도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과시를 했습니다. 조중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트럼프와 대비되는 시진핑의 나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이 베이징에 총집결함으로써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봉쇄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독단적인 행보를 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유럽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베이징으로 와서 시진핑과 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베이징에 가만히 있으면서 작년 12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어, 약 6개월 동안에 22개국의 정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 나토 정상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중러미 사국 정상들의 대회전에서 시진핑이 주역이었다면 김정은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부상이 되면서 조용히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파병으로 조로 동맹을 새로 복원하고 기존의 조중 동맹을 죽어있던 거를 다시 회생시키는 이러면서 조중로 연대를 연결시키는 삼파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어떠한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진 트럼프는 엑스트라로 전락했습니다. 푸틴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수렁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조선과 중국의 지원을 얻으면서 가까스로 체면 치레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 올해 5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했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첫째 시진핑의 주대로 사국 정상들의 회담이 미리 잡혀 있는 일정에 따라 한 달 안에 연속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은 시진핑을 중개자로 삼아서 사실상 네 개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입니다. 즉 이러한 4대 강대국 간의 쟁점을 다루기 위한 패키지 성격의 사국 순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시진핑이 미중 회담의 결과를 갖고 중러회담, 조중회담을 했다는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반대로 미중 정상이 맨 나중에 만나 현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중러 회담, 조중 회담을 잡아놓고 하는 이러한 미중 회담은 조중로 연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들러리로 전락한 셈입니다. 아, 그리고 5월 13일 트럼프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까지 날라와서 시진핑과 만나서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과 한반도 문제, 펜타넬 유통, 그다음에 무역 통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진핑이 애상회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양자는 합의문 없이 빈손이었죠. 트럼프는 돌아가면서 방중 성과라고 하면서 팩트 시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중국 측은 침묵으로 답변했습니다. 미중 회담을 총평하자면 시진핑은 미국에 대해 힘의 균형을 과시했고 트럼프는 긴장 관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미중 간의 잠불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지만 회담 전에 잔불이 큰 불로 비화될 것이라는 국내외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에 현상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곳곳에 벌려놓은 전쟁 때문에 시진핑은 국내 경제 사정 때문에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 관리, 그죠? 현실 유지를 선택한 겁니다. 미중은 국제분업 체제 아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국빈 외교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중단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다시 국빈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에게 미국을 국빈 방문하도록 초청해서 양국 사이에 국빈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시진핑은 모두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 즉 파트너로 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미중 분업이 복원될 경우에 중국이 미국을 더 빨리 추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봉쇄와 대만 봉쇄를 풀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서 시진핑은 트럼프에 대해서 첫째,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 둘째, 국제 무대에서 대만에 대한 국가적 대우와 실질적인 국교 추진을 중단할 것, 대만 관계법과 대만 보증법에 따라서 미국이 대만에 온갖 첨단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상호 방위 조약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은 대만 분쟁이 발생하면 미군이 개입할 것인지 트럼프에게 직설적으로 따졌지만 트럼프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면서 모성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미군은 1979년 대만에서 중국과 수교하면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미국 대사관격인 미국 제대만협회 청사가 2018년 신축된 이후에 공간 경비를 명분으로 최초로 12명의 해병대를 다시 파견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파견된 미군의 규모는 500명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만 군대를 훈련시키고 대만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연합 방위를 위한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방중 기간에 시진핑에게 양보를 얻지 못했음에도 의회가 승인한 대만에 대한 대규모 첨단 무기 판매를 최종적으로 사인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는 모호성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원유 수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 전쟁 이전에도 이란 원유 수출의 8, 90%를 수입하면서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러시아 원유 수출의 최대 50%를 수입해 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을 압박하려면 중국의 돈줄을 끊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나 이란의 원유 수입량을 줄이고 미국이 장악한 베네수엘라 원유 등으로 혹은 미국의 원유로 분산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는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를 보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봉쇄를 풀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면서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을 대거 동반하여 이번에 방중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들 빅테크들에게 중국 시장 개방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시진핑이 보잉 항공기와 대두 등 대규모 미국의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트럼프에게 약속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진핑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 상품 수입에 대해서 모호성 전술을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미중 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5월 20일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은 공동 성명을 두 개나 발표했습니다.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 재청, 국제적 협력 강화 이러한 제목들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무역 개방,
국경철도 공동건설, 원자력 과학기술, 지적재산권, 방송 언론, 교육, 체육, 문화 등 40여 개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합의했습니다. 이번 중러 회담은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신형 국제 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심화시키고 그 구체적인 경로와 협약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중국이 이번에 러시아를 다시 한번 힘껏 포용한 것입니다. 조선의 파병으로 힘을 얻은 러시아는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한층 높인 상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이죠.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 무역 갈등에 논의했지만 역시 이견만 확인한 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평가 자료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이 개입하면서 전쟁은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으로 젤렌스키가 애상으로 크게 저항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서방의 개입으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푸틴에게 조선과 중국의 지원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군사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아시아 재균형, 피벗 아시아죠.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자 이를 중국 포위망 구축으로 인식하고 2013년 국가 주석에 취임한 직후 푸틴을 찾아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공동 성명을 성사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그 이후에 2014년 전면적, 2015년 심화, 2016년 글로벌 전략 안보 강화 및 국제법 수업, 2019년 신시대, 2022년 신시대 국제관계, 2026년 올해 다극화 및 신형 국제관계 등의 수식어를 추가해 가면서 양국의 관계를 격상시켜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미국을 겨냥해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며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형 국제 관계는 미중 공동 번영이라는 중국의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가 중국 봉쇄를 본격화하자 이러한 것은 다극화 세견이라는 탈미 노선으로 발전했습니다. 올해 시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라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 5월과 2026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성명은 공동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모두 전 분야에서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면서 북중러의 전략적인 연대, 미국 중심이 아닌 다극화 국제질서, 미국과 그 동맹의 핵 억지력의 확장이죠. 이러한 확장에 대한 우려, 미국의 우주무기야, 그리고 대만의 중국 영토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나토의 동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란 이러한 공동의식, 일본의 군국주의를 우려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에 걸친 이 공동 성명은 한반도와 관련해서 두만강 부근에서 북중러의 협력, 대북 제재의 반대 등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26년 올해 6월 8일 평양 방문 직전에 2019년과 마찬가지로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직후에는 감사 전문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2018년 이후 2019년, 2025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공동 성명은 없었지만 방문 전후로 두 차례나 조중 우회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 전문과 기고문을 실은 겁니다. 시주석은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 예스나 노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용인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격상시키고 기존의 경제 협력을 확대시키는 선물을 조선해 주었습니다. 시주적 입장에서 핵무장한 조선을 대만 봉쇄를 균열시키는 군사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조선이 중국의 경제를 의존하도록 하여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조선의 핵무장에 대해서 모성 전술을 택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조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희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세계의 다극화와 보편적 경제 세계화를 주장을 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 군국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조선이 이 중로를 먼저 연결시킨 것은 조로 군사협력입니다. 2023년 6월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베이징 전승절에 참여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약 150분 동안 조선의 파병과 전후 재건 지원 그리고 조선의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와 식량 및 군사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한미일 동맹에 맞서 주기적으로 공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다국적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진행되자 그동안에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조중의 군사 협력의 전통이 부활한 것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대만 포위를 명백히 하자 중국 역시 조중 동맹으로 대만 봉쇄의 틈을 열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올해 시진핑은 이 조선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감사 전문에서 조중 간의 군사협력, 군대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시주석은 감사 전문에서 조선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주역임을 강조하고 군대 교류 등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즉, 시주석은 자신이 구상하는 다극화 국제질서에서 조선이 중러 수준의 한 축으로서 글로벌 행위자라고 추켜 세운 것입니다. 향후 조중러의 협력이 삼국 공동군사훈련으로 심화될 경우에 동북아 냉전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미를 보면 조선이 핵무장을 완성한 자신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보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대리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조선이 핵무장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도 대만 전선을 이완시키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의 핵무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의 핵무장이 미국의 핵공격 위협 때문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